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요? 짐이 꽉 찬 캐리어를 끌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막아선 건 3주 전 눈물까지 흘리며 같이 살자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아, 맞다. 이제 어머님은 집 팔아서 갈 데도 없지? 그럼 여기에 얌전히 찌그러져 계세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팔고 빚 9억을 갚아주자 며느리의 얼굴은 악마처럼 변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창고방에서의 지옥 같은 사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복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70이 된 고윤자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알뜰살뜰 재산을 일궜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제 핏줄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아이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기막히고 억장 무너지는 사연, 이제는 풀어놓듯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아들 집으로 이사가기로 한 날, 저는 짐이 꽉 찬 큰 캐리어 2개를 양손에 끌고 아들 승준이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며느리 지훈이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마음대로 들어와요? 지훈이가 팔짱을 딱 끼고는 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이사 오기로 한 날이잖니? 문 좀 열어다오.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인데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시어머니가 멋대로 쳐들어오는데요? 지훈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불과 3주 전 며느리 지훈이는 제 집에 찾아와서는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았거든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고 외로우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친정엄마처럼 잘 모실게요. 그때 지훈이가 제 손을 어찌나 꼭 잡고 간절하게 부탁하던지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니, 속는 척이라도 해서 아들 내외와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한참을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자 아들 승준이가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승준이가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엄마 오늘 오시기로 한 날이잖아. 왜 그래? 승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좀 빠져 있어. 어머님하고 내가 얘기할 거니까 나서지 마. 지훈이가 승준이를 거칠게 밀쳐냈고 못난 제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못하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더군요. 저는 아들네 빚을 갚아주려고 10억이 넘는 멀쩡한 아파트를 팔아치웠고 그중 9억은 고스란히 승준이네 대출 갚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현금 1억 원은 며느리 손에 쥐어줬죠. 물론 저도 바보는 아니어서 남편이 살아생전 친동생처럼 믿었던 변호사 김철호 선생님과 함께 조건부 증여 계약서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두긴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억 원은 고윤자님의 부양과 병원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것을 위임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죠. 지훈이는 그 계약서를 받아들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쁜 얼굴로 서명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잘 모실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서명을 마친 지훈이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표정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들어오든가요? 어차피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내쫓을 명분도 없네.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낯선 공기가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쓸 방은 어디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요?
거실 지나서 저 끝에 있어요. 따라오세요. 지훈이를 따라 거실을 지나 복도 끝 막다른 곳까지 갔는데 지훈이가 작은 문 앞에 멈춰 서더군요. 여기에요. 들어가세요. 지훈이가 문을 열어 젖혔는데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창문 하나 없이 꽉 막힌 비좁은 창고였으니까요. 잡동사니가 굴러다니는 그곳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라고? 지금 장난하니? 다른 방은 옷방이랑 서재로 다 쓰고 있어서 자리가 없네요. 어머님은 그냥 여기 쓰면 돼요. 아늑하고 좋잖아요. 지훈이가 사람 속을 뒤집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창고잖아. 사람이 어떻게 창문도 없는 곳에서 자니? 숨 막혀 죽으라는 거냐? 제가 억울해서 항의했지만 지훈이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불만 있어요? 그럼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살든가요? 아, 맞다. 어머님 집은 이미 팔아서 갈 데도 없죠? 그럼 얌전히 찌그러져 계세요. 지훈이가 비웃듯이 쏘아붙이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판 함정이었고 제 재산을 뺏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승준이가 복도 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당분간만 좀 참아줘. 승준이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눈을 부라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은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니까? 어머님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승준이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푹 떨구고는 도망치듯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냉기가 올라오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얇은 이불 한 장을 깔고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 자식 집에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창고 방 사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는 하루에 딱 한 번 사육사가 동물에게 먹이를 주듯 문을 열었습니다. 똑똑똑. 어머님 밥 가져왔어요. 받아요. 지훈이가 문을 조금 열고 플라스틱 그릇을 툭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 허겁지겁 그릇을 들여다봤지만 그 안에 담긴 꼴을 보고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은 지난 듯 시들어 빠진 상추 몇 장과 말라 비틀어진 찬밥, 그리고 쉰내가 풀풀 풍기는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으니까요. 지훈아, 이게 뭐니?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냐? 제가 숟가락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늙으면 소화도 안 될 텐데 적당히 드셔야죠. 지훈이가 가시 돋친 목소리로 빈정거렸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이 가득하던데 나한테는 이거밖에 못 준다는 거니? 그건 우리 부부 먹을 거고요. 어머님은 주제에 맞게 이거 드시라고요. 지훈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컴컴한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겼던 유언 같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사람 너무 쉽게 믿지 마. 특히 돈 앞에서는 피 섞인 가족도 남보다 못한 법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갔다가는 갈 곳도 없고 이 억울함을 풀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거실에서는 맛있는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넘어왔습니다. 승준이와 지훈이가 희희낙낙하며 저녁을 먹는 소리였죠. 지훈아,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자기 요리 솜씨는 최고라니까? 승준이가 아부하듯 말했습니다. 그치?
오늘 자기 몸보신 시키려고 특별히 한우 갈비찜 했어. 많이 먹어. 저는 창고 방 구석에 있는 작은 문틈으로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승준이와 지훈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갈비찜과 기름진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둔 작은 탁상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위에 빨간 펜으로 X자를 힘주어 그었습니다. 지훈이가 밥을 제대로 주지 않은 날을 표시하는 저만의 기록이었죠. 벌써 일주일 사이에 X자가 서너 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얇은 방문을 뚫고 창고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응, 그래. 나 어제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질렀잖아. 300만 원짜리 신상으로. 때깔이 다르더라. 지훈이가 신나서 떠들어대더군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기로 확정했어. 파리 갔다가 밀라노 찍고 올 거야. 완전 설레지 않니?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자 병원비로 쓰라고 준 1억 원을 며느리는 명품 가방과 유럽 여행에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오후 정적만 감돌던 집에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이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인터폰에 대고 물었습니다. 지훈 씨, 나야, 수아.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그건 제 목숨과도 같은 친구 이수아였습니다. 40년 넘게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제 단짝이었죠. 지훈이가 사색이 되어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제 창고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머님 친구분 오셨거든요. 절대 허튼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밥이고 뭐고 국물도 없는 줄 아세요. 지훈이가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가 다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수아 이모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지훈이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꾀꼬리처럼 밝고 상냥하게 변했습니다. 저 표독스러운 입에서 어쩜 저런 살살 녹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윤자가 전화를 통 안 받아서 걱정이 돼서 왔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어서. 수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잠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전화 소리도 못 듣고 주무시나 봐요. 지훈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가야지. 잠깐 보자. 수아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머님 깨워서 모시고 나올게요. 지훈이가 저를 데리러 창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자마자 다시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어머님 나가세요. 근데 딱 5분이에요. 그 이상 시간 끌거나 이상한 낌새 보이면 진짜 가만 안 둬요. 지훈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밟아보는 거실은 눈이 부시게 환했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자야. 수아가 저를 보자마자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달려와 와락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아야, 오랜만이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윤자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디 많이 아팠던 거야? 꼴이 이게 뭐야? 수아가 제 앙상해진 얼굴과 손을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독감을 아주 심하게 앓으셨거든요.
입맛도 없으셔서 식사를 잘 못하셨어요. 제가 정성껏 간호했는데도 회복이 좀 더디시네요. 지훈이가 잽싸게 끼어들어 선수 쳤습니다. 그래, 지훈 씨가 고생이 많았겠네. 당연하죠.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요. 지훈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맛있는 차 좀 내올게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지훈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틈을 타 수아가 소파에 앉은 제 옆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재빠르게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윤자야, 이거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 충전기도 같이 넣었어. 수아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져보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감촉, 휴대폰이었습니다. 수아는 제 진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남편과 어떤 계획을 세워뒀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입만 벙긋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먹어. 당 떨어질라. 수아가 주머니에서 초콜릿 몇 개를 더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산 비싼 수입 과일이에요. 어머님 드리려고 제가 특별히 사다 놨던 건데 이모님도 맛 좀 보세요. 지훈이가 화려한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생색을 냈습니다. 지훈 씨 참 보기 드문 효부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 과찬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걸요. 지훈이가 수줍은 척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수아는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윤자야, 밥 잘 챙겨 먹고 몸조리 잘해라. 또 올게. 수아가 제 어깨를 꽉 쥐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수아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나자마자 지훈이의 얼굴이 귀신같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아우 짜증나. 쓸데없이 들이닥쳐서는. 지훈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친구가 걱정돼서 왔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제가 한마디를 했더니 지훈이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요. 어디서 말대꾸예요? 그러더니 성큼성큼 부엌으로 가서 물컵에 물을 가득 받아왔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정신 좀 차리셔야 해요. 지훈이가 망설임 없이 제 얼굴에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아!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고 옷을 적셨습니다. 모멸감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아가 미리 알려준 대로였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은 거냐? 제가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천벌? 웃기지 마세요. 여기는 내 집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얹혀 사는 식충이라고요. 지훈이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돈 1억, 그거 다 어디다 썼냐? 내 병원비 하라고 준 돈 아니냐? 제 통장에 들어온 이상 제 돈이죠. 제가 명품을 사든 여행을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꼬우면 뺏어 보시던가. 지훈이가 팔짱을 끼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 덜덜 떨며 참고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빨간 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고맙다, 수아야. 정말 고맙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반을 정리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고 방 선반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남편의 유품, 그 손때 묻은 시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지훈아, 지훈아. 저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이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왜 또 난리예요? 네 시아버지 시계. 선반 위에 뒀던 시계 어디 갔어? 아, 그 낡아 빠진 시계요? 자리만 차지하고 보기도 싫어서 갖다 팔았어요. 지훈이가 하품을 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걸 팔아? 그게 어떤 시계인데? 저는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고상한테 넘겼는데 3만 원밖에 안 쳐주더라고요. 완전 고물이라 그래서 그 돈으로 간식 사 먹었어요. 지훈이가 손을 탁탁 털며 비웃었습니다. 이 무식한 거 사. 그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3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란 말이다. 제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 3천만 원이요? 에이, 거짓말 마세요. 겉만 번지르르한 짝퉁 아니에요? 노인네가 무슨 그런 비싼 시계가 있어요. 지훈이가 짐짓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됐다, 썩 나가라. 제가 몸을 돌려버리자 지훈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알아서 하시든가요. 일주일 뒤 승준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신이 나서 집에서 파티를 열더군요. 자기야, 진짜 축하해. 역시 우리 남편 능력 있다니까? 지훈이가 승준이를 와락 껴안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다 당신 내조 덕분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 잘 모셔주고 집안일 신경 안 쓰게 해줘서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고마워, 여보. 승준이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저는 캄캄한 창고 방에 쭈그리고 앉아 그 역겨운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제게 밥풀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파티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지훈아, 문 좀 열어다오. 나 좀 살려다오. 제가 쉰 목소리로 문을 긁으며 애원했지만 밖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바닥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져 갈 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힘겹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 1601호인데요. 1600호 창고 쪽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요.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변조해 다른 사람인 척 신고했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직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요. 이 집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짐 정리하다가 물건을 좀 떨어뜨려서 소리가 컸나 봐요. 죄송해요. 지훈이가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요. 문 좀 열어주시죠.
직원이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자 지훈이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 방안을 들여다본 관리사무실 직원은 기겁을 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119 불러야겠는데요? 직원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목이만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괜찮긴요, 어르신. 상태가 심각해 보이세요. 제가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꺼내 들자 지훈이가 사색이 되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 시어머니예요. 제가 차로 금방 병원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훈이가 황급히 직원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지훈이의 차에 실려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대로 관리사무소 업무 일지에는 명확한 기록이 남게 되었겠죠. 1600호 창고에서 노인이 방치된 채 쓰러져 있었음. 이 한 줄의 기록이 훗날 지훈이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창고 방에 짐승처럼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 수아가 몰래 쥐어준 휴대폰으로 지훈이의 악행을,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낱낱이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띠리릭 울렸습니다. 언니, 나왔어.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들려왔죠. 어머, 지수야. 어서 와. 고생했지? 지훈이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갑게 맞이하더군요. 나 방학 동안 언니네서 지내도 되는 거 맞지? 그럼 당연하지. 하나뿐인 동생인데 편하게 있어. 지훈이와 여동생 지수의 화기애애한 대화가 거실에서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가 창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동생이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예요. 동생한테는 어머님이 치매가 좀 있으셔서 방에서 요양 중이라고 둘러댔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괜히 헛소리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알아들으셨죠? 지훈이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튼 짓 하시면 밥도 없어요. 지훈이가 경고를 남기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거실에서는 지훈이가 동생을 부려먹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수야, 설거지 좀 해라. 언니 손목 아파. 응, 알았어, 언니. 빨래 다 됐으면 좀 널고 청소기도 좀 돌리고. 응, 지금 할게. 지훈이는 제 친동생에게도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마치 식모 부리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어느 날 밤늦은 시각 창고 방에 있는데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습하고 찬 바닥에서 자다 보니 감기가 도진 모양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기침 소리가 멈추지 않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고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가 끼익하고 천천히 돌아가더니 문이 살짝 열렸고 어두운 복도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20대 초반의 대학생, 지수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지훈이 언니 동생 지수예요. 밤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기침 소리가 너무 심해서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창고 방 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꽉 막힌 공간, 잡동사니 사이에 얇은 이불 하나 깔고 누워있는 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겠죠.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지수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내고 있단다. 제가 덤덤하게 답하자 지수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야위어 뼈만 남은 얼굴과 때 묻은 옷을 입은 제 몰골을 보는 지수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야, 김지수, 뭐해? 거실에서 지훈이가 잠결에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언니, 그냥 물 마시러. 할머니 죄송해요. 나가볼게요. 지수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그 눈빛,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의 깊은 고민과 괴로움이 서려 있었죠. 이틀 뒤 아침 창고 방 문틈으로 무언가 스윽하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작은 팥빵 한 개와 생수병,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쪽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빵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맛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살기 위해 씹어 삼켰습니다. 그날부터 지수는 지훈이의 눈을 피해 틈틈이 음식을 문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몰래 식량을 넣어주듯이 말이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지훈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맞아. 1억? 그거 거의 다 썼지. 쇼핑 좀 하고 여행 몇 번 갔더니 남은 게 별로 없네. 지훈이가 친구와 깔깔거리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휴, 말도 마. 그냥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밥 챙겨주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그거 비싸잖아. 전화기 너머 친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싼데 알아봤어. 등급 받으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대. 어차피 돈도 없으신데 좋은데 갈 필요 있니? 지훈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득득 갈았습니다. 제 피 같은 돈 1억을 다 탕진하고는 이제 단물 다 빠졌으니 쓰레기처럼 버리겠다는 신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승준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잠깐 앉아봐. 나 할 얘기 있어. 지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승준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승준이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이야. 요즘 치매가 급격히 심해지신 것 같아. 치매? 엄마가? 응, 자꾸 헛소리 하시고 어제는 나한테 도둑년이라면서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셨어. 나 무서워서 혼났어. 지훈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그 정도야? 응, 나도 너무 놀랐어. 이러다가 가스불이라도 켜놓으시면 우리 집 다 타버릴지도 몰라. 큰일 나기 전에 손 써야 해.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승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승준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 거기서 24시간 케어받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으셔야지. 지훈이가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요양병원 말하는 거야? 응,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그게 최선이야. 내가 알아볼게. 지훈이가 승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알았어. 저는 창고 방문에 귀를 대고 그 기막힌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꾹 누른 채로 말이죠. 사흘 뒤 승준이가 요양병원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요양병원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입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승준이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문 상담 가능하시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면 이틀 뒤였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님, 금요일에 요양병원 상담사 올 거예요. 그때까지 밥이랑 물 일절 안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바싹 말라서 더 아파 보이셔야 바로 입원되거든요. 지훈이가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물도 안 준다는 거냐? 제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네, 쇠약해 보이셔야죠. 그래야 등급 잘 나와요. 지훈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틀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금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입술이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사랑 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인터폰에서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훈이가 득달같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상담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상담사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방에 누워 계세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지훈이가 저를 데리러 창고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나가세요. 아시죠? 아픈 척, 정신 오락가락하는 척 연기 잘하셔야 해요. 실수하면 국물도 없어요. 지훈이가 제 귀에 대고 끔찍한 협박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 상담사가 제 몰골을 보고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지훈이가 저를 부축하는 척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너무 야위셨어요. 상담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식사도 거부하시고 제가 아무리 챙겨드려도 소용이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지훈이가 거짓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제 가슴이 미어지네요. 지훈이가 흑흑거리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철호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짧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지금입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지훈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당황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입니다. 고윤자님을 뵈러 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중후하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가 여길 왜 와요? 지훈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를 불렀어요? 지훈이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지훈이는 어쩔 수 없이 덜덜 떨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50대 중반의 중후한 신사 김철호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제 친구 수아도 비장한 표정으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철호 변호사입니다. 고윤자님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청 내밀었습니다. 지훈이가 명함을 받아들며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때 승준이가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왔는지 헐레벌떡 현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라니요? 승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사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저는 그 순간 있는 힘을 다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냄새나는 창고 방이 아닌 환한 거실 한가운데 당당하게 섰습니다. 이제 끝이다. 저는 지훈이를 똑바로 노려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철호 변호사가 거실 테이블 위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자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김 변호사가 얼음처럼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얼굴에는 이미 핏기가 싹 가셔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승준이는 벽에 힘없이 기대선 채 영문을 몰라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착 소리나게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지훈이가 목이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기억나시죠? 지훈 씨가 직접 도장 찍고 서명하신 거. 김 변호사가 서류 맨 아래 지훈이의 서명을 손가락으로 톡톡 가리켰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환희에 차서 휘갈겼던 지훈이의 서명이 족쇄가 되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3조를 다시 한번 똑똑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듯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여금 1억 원은 고윤자님의 부양 및 병원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위임한다. 수증자는 증여자를 성실히 부양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김 변호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제5조입니다. 수증자가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증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증여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훈이를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 이 계약 정말 지키셨습니까? 저는 어머님을 제 나름대로 잘 모셨어요. 정말이에요. 지훈이가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잘 모셨다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김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탁상 달력이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눈물을 삼키며 빨간 펜으로 X자 표시를 했던 그 달력 말입니다. 이 달력은 고윤자님께서 창고 방에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이 수많은 X자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김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지훈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굶긴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82일이나 되네요.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노인을 굶기셨군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준이가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나와 달력을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빨간 X자 표시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엄마, 이게 진짜야? 승준이가 떨리는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또 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제가 휴대폰을 건네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지훈이의 도끼 서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정신 좀 차리셔야 해요. 이어 차악하고 물을 끼얹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네가 날 이렇게 대하니? 제 절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집 주인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얹혀 사는 식충이라고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해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승준이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승준이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지훈이를 노려봤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지훈이가 사색이 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0월 15일 1600호 창고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고열 증상, 응급실 이송 권고했으나 오호자가 완강히 거부.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입니다. 영양실조, 탈수 증세, 저체온증, 이게 잘 모셨다는 사람의 성적표입니까? 김 변호사가 진단서를 지훈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푹 떨구고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금 1억 원은 고윤자님의 부양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는 이 돈을 어디에 썼나요? 김 변호사가 취조하듯 물었습니다. 그건 제 통장에 들어온 제 돈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훈이가 악에 받쳐 꽥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양 목적으로 위임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 구입하고 유럽 여행 간 게 노인 부양비입니까? 김 변호사가 지훈이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차르륵 펼쳐 보였습니다. 수많은 명품 브랜드 이름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형법상 유기 및 학대죄도 성립합니다. 김 변호사가 형사 고소장을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한 요양병원 상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막장 상황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상담사가 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이 끔찍한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 연락해 두죠. 상담사가 가방을 챙겨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지훈이가 다급하게 일어나 상담사를 불렀지만 상담사는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건 다 날 줘야. 저 노인네가 꾸며낸 거라고. 지훈이가 김 변호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발악했습니다. 치매 있는 노인네 말을 법원에서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판사님이 바보야? 지훈이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군요. 치매 노인의 말이라 못 믿겠다. 그럼 이것도 날조인가요? 김 변호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지훈이가 불안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동생 김지수 씨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지수가? 지훈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져온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자 화면에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나타났습니다. 지훈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 거울 앞에서 폼을 잡고 찍은 셀카였습니다. 사진 한 구석에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이 사진은 지훈 씨가 비밀 계정 SNS에 올린 겁니다. 호구 시어머니 돈으로 플렉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김 변호사가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지훈이가 창고 방문을 벌컥 열고 저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문틈으로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시든 김치 처먹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요. 영상 속 지훈이의 표정과 목소리는 악기 그 자체였습니다. 승준이가 화면을 보다가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시죠. 김 변호사가 다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님한테 왜 그래? 너무하잖아.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야, 시어머니, 돈 1억은 내 연기료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비위 맞추며 잘 속였는데 그 정도 값은 해야지. 완벽한 효부 연기에 다 속아 넘어갔어. 멍청한 노인네. 이제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나는 자유다. 지훈이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지훈이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증여금 1억 원 전액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지훈이 코앞에 툭 던졌습니다. 1억 원 당장 토해내십시오. 김 변호사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승준이가 무릎을 꿇고 기어와서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정말 잘못했어. 승준이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진짜 몰랐어. 지훈이가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고 해서 나는 바보같이 그 말만 믿고. 승준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매몰차게 손을 뒤로 뺐습니다. 돈이 없어요. 다 썼다고요. 지훈이가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1억을 갚아요? 저한테 그런 돈 없다고요. 배째라고 해요. 그건 지훈 씨 사정이죠. 감옥에 가시든 빚을 내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법원이 판단해 줄 겁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쳐다보며 작은 고갯짓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2분이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실 걸 하나 더 보여드리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차르륵 펼쳤습니다. 등기부 등본 3장이었습니다. 강남 삼성동 빌딩, 역삼동 빌딩, 청담동 빌딩. 이 알짜배기 건물들은 모두 고윤자님 명의입니다. 김 변호사가 3장의 등기부 등본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기준 연간 임대 수익 내역서입니다. 12억 원, 월 1억씩 꼬박꼬박 들어오죠.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지훈이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지훈이와 승준이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떡 벌리고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1억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훈이가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1억은 시험이었지. 네가 진짜 날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돈만 보고 달려드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다. 제가 지훈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시험에서 아주 처참하게 떨어졌어. 빵점짜리 며느리, 아니 인간 실격이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돈 수십, 수백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그 정성을 너희가 짓밟고 모욕했어. 그 죄는 씻을 수 없다. 저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는 승준이에게도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엄마. 승준이가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윤자야, 이제 가자. 여기 더 있다간 병나겠다. 저는 수아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횡령죄, 배임죄에 더해 특수폭행 및 노인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곧
경찰서에서 연락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훈이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요. 엄마, 가지마. 엄마. 승준이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들이마시는 복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레지던스 스위트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푸른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눈부신 광경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자야, 여기 정말 좋다. 세상에, 뷰가 끝내준다. 수아가 제 옆에 서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냄새나고 칙칙하던 창고 방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네. 푹신한 가죽 소파에 몸을 묻자 긴장이 풀리며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거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윤자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어떻게 그 모진 시간을 다 참아냈니? 독하다 독해, 내 친구. 수아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이제 악몽은 끝났어. 저는 수아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6개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네 꼴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다. 다 네 덕분에 살았다. 네가 그날 눈치 빠르게 그 휴대폰 안 쥐어줬으면 나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정말 고맙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한다. 우리 우정이 40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도 못할까봐? 당연한 거지. 수아가 울다가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짐을 대충 풀고 넓은 욕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물에 몸을 푹 담그자 얼어붙었던 뼈마디가 녹아내리고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도 살을 애는 듯한 창고 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감촉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지훈이가 제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윤자야, 넌 살아남았어. 저는 물속에서 제 자신을 위로하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개운한 몸으로 나오니 식탁에는 이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낸 전문 영양사가 준비한 맞춤 식사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소고기 미역국과 노릇노릇 구워진 생선구이,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어머님, 위가 많이 줄어드셨을 테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영양사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끈한 미역국 국물을 한 입 떠서 목으로 넘기자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밥이 이렇게 달 줄 몰랐어요. 저는 국그릇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가 상기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부탁하신 시계건은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떤 시계인지 아시잖아요.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중고 거래 앱 기록을 추적해서 판매글을 확보했고 지금 구매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수아가 휴대폰을 보다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윤자야, 이것 좀 봐라. 아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수아가 휴대폰 화면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훈이의 SNS 계정이었는데 게시물마다 악플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 봐. 효부인 척 온갖 가식은 다 떨더니 진짜 얼굴이 이거였네요. 소름 돋아요. 라는 댓글이 베스트야.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 돈 1억 받아먹고 창고에 가둬서 굶긴 거 실화예요? 사람이 아니네요. 라는 글도 있어. 수아가 신이 나서 댓글들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졌구나. 제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김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예정대로 추가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탁자에 펼쳤습니다. 이번엔 무슨 소송인가요? 제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9억 원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아드님 아파트 대출금 갚으라고 주셨던 그 돈 말입니다.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 돈 역시 조건부 증여였으니까요. 어머님을 성실히 부양하고 모시는 조건으로 주신 건데 그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으니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승준이네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부로 가압류 처리 완료됐습니다. 당장 9억을 현금으로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 갚든지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꼼짝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죠.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무심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듯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아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자야, 승준이 소식 들었어? 그 회사에서 잘렸대. 잘려? 승준이가? 네 며느리 사건이 인터넷에 쫙 퍼지면서 회사 게시판이고 뭐고 난리가 났나 봐. 품위 유지 위반인가 뭔가 해서 권고사직 당했제? 수아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승준이가 며칠 전부터 매일 로비에 와서 죽치고 있대.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한다는데 어쩔래?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지 않을 거야. 지금은 그 꼴 보고 싶지 않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로비 직원이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릎 꿇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곤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내려다보니 승준이가 로비 앞 벤치에 죄인처럼 고개를 푹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커튼을 확 쳐버렸습니다. 2주일 뒤 김 변호사가 미소를 띠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기쁜 소식입니다. 시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의 시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찾았어요. 저는 시계를 꺼내 들고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구매자가 사연을 듣고는 너무 안타깝다며 흔쾌히 돌려줬습니다. 김 변호사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분위기를 바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은 씨 건은 검찰에서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죄질이 워낙 나빠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구속까지요? 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피해 금액도 커서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제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낮에 전해준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윤자야, 승준이가 결국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대. 지훈이도 순순히 동의했다더라.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끝내는 거지 뭐. 게다가 승준이는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도 알아보고 있단다. 완전히 망가졌어. 네 아들. 수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금지옥엽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직장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돈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때문이야. 그 악마 같은 게 들어와서 승준이를 망쳤어. 저는 이불을 꽉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양심의 소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지훈이만 잘못한 걸까? 6개월 동안 승준이가 단 한 번이라도 참고 방문을 열어보고 엄마 밥은 먹었냐고 챙길 수도 있었잖아. 방관한 승준이도 공범이야. 하지만 난 승준이를 그냥 뒀어. 내 자식이 어떻게 나오나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이 망가지는 걸 지켜만 봤어. 저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그 끝맛은 너무나 쓰고 떫었습니다. 승리의 그림자가 제 마음을 어둡게 덮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레지던스 스위트룸에서 모처럼 찾아온 평화 속에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 로비가 웅성거리더니 고막을 찢는 듯한 시끄러운 고성방가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안 나와? 나오라고. 심상치 않은 소리에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로비 입구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 여러 명이 때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객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로비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로비에 며느님 친정 식구라고 주장하시는데 바닥에 드러눕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계세요. 경찰을 부르려니까 막무가내시고요. 직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는 외투를 걸친 다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매가 사납고 거칠게 생긴 30대 후반쯤 되는 남자가 제가 말했죠. 당신이 고윤자요? 남자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누구시죠? 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물었습니다. 나, 김지훈이 오빠 김지영이요. 우리 착한 동생 인생 아주 박살을 내놓고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어? 김지영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네 동생이 자초한 일이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야. 저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 웃기고 자빠졌네. 돈 많은 시어머니가 힘없는 며느리 괴롭힌 거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야. 어디서 훈계질이야? 김지영은 그 말을 하고는
로비 바닥에 대자로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전형적인 깡패들의 행패였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여자 좀 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입니다. 우리 불쌍한 동생을 감옥에 보내려고 작당을 했어요. 고윤자는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김지영이 바닥을 쾅쾅 치며 통곡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에 드러누워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생 살려내. 억울해서 못 산다. 돈으로 사람 죽이는 마녀. 고윤자는 사죄하라.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투숙객들이 겁에 질려 피해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펑 하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기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당신은 뭡니까? 허락도 없이 누굴 찍는 거예요? 제가 불쾌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해서 쫓아내셨다면서요? 기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셀카봉에 꽂은 휴대폰을 저에게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자,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분이 며느리를 괴롭히고 재산 다 뺏은 그 악명 높은 시어머니랍니다. 아주 독하게 생겼죠? 유튜버가 낄낄거리며 제 얼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에요? 당장 경찰 부르세요. 로비 직원이 보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누워있던 김지영이 벌떡 일어나 뱀 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좋게 말할 때 합의금 내놔요. 현금으로 딱 5억만 주면 우리 조용히 물러가 줄게. 당신 돈 많잖아. 김지영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마라. 단돈 10원도 줄 수 없다. 합의는 없어. 저는 눈을 부릅뜨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독하네. 그럼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김지영이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비웃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서야 그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로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튜버가 찍은 악의적 편집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일파만파 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수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자야, 큰일 났어. 어떡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누가 붉은색 페인트로 낙서를 해놨어. 피처럼.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 입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이렇게 쓰여 있어. 그리고 아까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욕만 하고 끊어. 나 너무 무서워. 윤자야. 수아가 공포에 질려 흐느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지훈이 오빠 짓이 분명해. 이미 신고했어. 경찰이 순찰 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내가 당장 사설 경호원 붙여줄게. 아무 걱정 말고 문 잠그고 있어. 미안하다, 수아야.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승준이가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며느리 오빠 김지영을 찾아갔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크게 다셨대요.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고 얼굴도 많이 상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당장 갈게요.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지금 입원실에 계십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원실 문을 열자
온몸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맞고 있는 승준이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에 퉁퉁 부어 있어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승준아, 이게 무슨 꼴이니? 승준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승준이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거길 찾아가서 매를 벌어? 엄마랑 수아 이모 지키고 싶었어. 그 사람들이 이모 집까지 찾아가서 협박한다면서? 내가 아들이고 남편이었는데 내가 해결해야지. 승준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자식, 미련한 놈. 저는 승준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에게서 다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윤자야, 뉴스 봤어? 지금 속보 떴어. 수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뉴스? 지훈이가. 수아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찾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하단에 빨간 글씨로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속보 구치소 수감 중이던 김지훈 씨, 오늘 오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씨는 순찰 중이던 교도관에게 발견되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은 회복한 상태입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시어머니의 무리한 고소와 압박 수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명백한 쇼였습니다.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한 자작극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는 자극적인 기사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돈 많은 건물주 시어머니, 며느리 인생 파괴하고 호화 생활. 고윤자는 누구인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복수자. 모든 기사가 저를 돈으로 며느리를 찍어 누른 악덕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레지던스로 찾아왔습니다. 윤자야, 이거 어떡하면 좋니? 세상이 다 돌아서 버렸어. 수아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이겼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세상이 미친 거 아니니? 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승준이는 병원에 누워있고 지훈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제 평판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오빠라는 사람이 뒤에서 조직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조회수 때문에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제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일단 며느님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맞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기고도 진 것 같은 찝찝하고 더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법은 제 편이었지만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윤자야. 정신 차려. 저것들이 악질인 거지.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가혹하고 컸으니까요. 다음 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기요, 김지훈 씨 병실이 어디죠? 305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가시면 돼요. 간호사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3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자
지훈이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생 지수가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사돈 어르신, 여긴 왜 오셨어요? 지수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지만 잠시 언니랑 둘이 있게 해줄래? 할 얘기가 있다. 제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안 돼요. 쇼크 때문에 안정 취해야 해요. 지수가 저를 막아서며 쏘아붙였습니다. 안다. 그래도 매듭은 지어야지. 나도 오래 있을 생각 없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저와 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딱 5분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지수가 경고하듯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지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에 지훈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없이 불렀습니다. 지훈아. 제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불렀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 짐승만도 못한 그 패류는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 내 가슴에 박힌 대못은 평생 빠지지 않을 거야. 저는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죽는 건 원하지 않는다. 네가 감옥에서 썩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아. 제가 덧붙이자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한테 마지막 제안을 하나 하마. 제가 말했습니다. 제안이요? 무슨?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혐의에 대한 고소 전부 취하해 주마. 네가 탕진한 내 돈 1억 그것도 받지 않겠다.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자 지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승준이랑 당장 이혼해라. 그리고 네 오빠가 다시는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각서 써. 위자료, 재산 분할 그딴 거 바라지 말고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깨끗하게 떠나.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네 동생 지수에게 부끄럽지 않은 언니로 살아.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벌이자 잡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훈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훈이가 오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어머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지훈이가 처음으로 가식이 아닌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디 가서든 죄짓지 말고 잘 살아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레지던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기쁜 소식입니다. 김지영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판사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폭행, 협박에 공갈 미수죄까지 적용돼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야 발 뻗고 자겠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이 어머님께서 제시한 합의서와 이혼 합의서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모든 조건에 토 하나 안 달고 동의하셨습니다. 아주 납작 엎드렸더군요. 며칠 뒤 승준이가 퇴원 수속을 마치고 깁스를 푼 채 레지던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승준이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왔니? 일단 앉아라. 저는 승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집도 날아가고 직장도 잘리고 정말 막막해. 승준이가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는 처분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한테 위임했어. 제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승준이가 놀라서 찻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이미 가압류된 상태고 네 빚도 있으니 팔아서 정리하는 게 맞아. 구질구질하게 잡고 있어봤자 이자만 나간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9억은 회수할 거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니까.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건 네가 가져가라.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그 돈이면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 전세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바닥부터 다시 굴러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승준이를 엄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엄마. 승준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해라. 지훈이가 도장 찍었으니 너만 찍으면 된다. 알겠어. 엄마 바로 법원 갈게요. 승준이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승준이네 아파트는 좋은 가격에 팔렸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승준이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이혼 신고도 깔끔하게 처리되었죠. 김 변호사가 마지막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깔끔하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문득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며느님은 동생 지수 씨랑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서울 생활 정리하고 아예 떠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요? 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라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상처뿐인 가족사였고 완벽한 승리도 통쾌하기만 한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던 일이 있은 뒤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레지던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죠. 문득 1년 전 햇빛 한 줌 들지 않던 그 차가운 창고, 방의 어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고윤자, 이제 행복해지자.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다짐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윤자야, 나왔어. 수아가 양손 가득 집들이 선물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세상에, 윤자야, 집 정말 좋다. 뷰가 아주 예술이네, 예술이야. 수아가 거실을 휘둥그레진 눈으로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집도 집이지만 너 얼굴이 아주 폈다. 그나저나 재단 일은 좀 어때? 할만하니? 수아가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말도 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제 이름을 딴 고윤자 여성자립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 특히 자식에게 외면받은 노인분들을 돕는 게 내 마지막 목표야. 제가 힘주어 말하자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너도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누구보다 그분들 마음을 잘 알겠지. 네가 정말 큰일 하는 거다.
수아의 눈빛에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수아야, 네가 우리 재단 상담센터장을 좀 맡아줬으면 해. 제가 불쑥 제안했습니다. 뭐, 내가 무슨 재주로 센터장을 해? 수아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야, 너야말로 적임자야. 네 따뜻한 오지랖으로 나를 구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네가 아니면 안 돼. 저는 진심을 담아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볼게. 우리 윤자 돕는 일인데 내가 빠질 수 없지. 그렇게 수아가 합류했고 김 변호사님도 흔쾌히 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아주셨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었죠. 어머님, 이번 주에만 벌써 상담 신청이 15건이나 들어왔습니다. 다들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우리 최대한 도와드려요. 한 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믿음직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말 저녁 딩동하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승준이가 양손에 묵직한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들어와라. 무겁게 뭘 그렇게 사들고 오니? 엄마,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 내가 저녁 차려줄게. 승준이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라면밖에 못 끓이던 애가? 에이, 엄마도 참, 나 요리 배웠어.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기가 막히게 해줄게. 승준이가 능숙하게 칼을 잡고 도마질을 시작했습니다. 승준이는 3개월 전에 작은 중소기업에 경력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예전 대기업 다닐 때보다 월급은 훨씬 적고 대우도 못 미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승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응? 갑자기 밥 먹고 무슨 소리냐? 그때 내가 비겁하게 모른 척해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승준이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지난 일이야. 너도 많이 반성했고 벌도 충분히 받았잖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잃어버린 시간만큼 앞으로 더 아껴주고 살면 된다. 그래, 엄마 진짜 잘할게. 승준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툴게나마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작은 소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통장 하나와 하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죄인 김지훈입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연고도 없는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지훈이의 근황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봉한 통장에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어머님 빚은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아나가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를 고소 취하해 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편지를 책상에 내려놓고 낡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300만 원. 그 숫자가 지훈이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수아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자야,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제가 편지를 건네자 수아가 편지를 읽어내려가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그 못된 것이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네. 수아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용서할 거야?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 내 가슴에 박힌 못자국이 어떻게 다 없어지겠니? 하지만 그 애가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막고 싶지 않아. 그래, 잘 생각했어. 미움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병나. 이제 다 털어버려. 수아가 제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도 통쾌하기만 한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피 같은 돈을 지켰고 잃어버릴 뻔한 제 삶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하나뿐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 기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보다 중요한 건 제 존엄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